어떤 사람이 리서치에서 성공을 하고 펀드 매니저까지 했다라고 하게 되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30대 나이에 삼성증권 첫 번째 리서치 센터장을 지내면서 뛰어난 분석력을 보였고 그 이후에 JP모간 출신의 국제금융 전문가로 또 변신하셨고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계신 이남우 연세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좋은 주식 감정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자, 우선 교수님의 이력서부터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을 하실 때까지는 뭐 똑같으니까 네. 뭐 여쭤볼 건 없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잠깐 한국에서 있으셨던 게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홍콩을 가셨는데 한국에서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네. 홍콩에 가셔서 제가 알기로는 메릴 린치에도 계셨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1998년 이제 한국이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 이제 그렇죠. 그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내 증권사지만 거의 뭐 외국인 비즈니스도 거의 1, 2등을 할 정도로 되게 활발했는데 그 저희 고객 중에 미국계 헤지펀드들이 많았어요. 네. 최근에 이제 빌황 그 타이거 같은 데도 저희 고객이었고 그런데 좀 이 친구들이 저보고 개인적인 그런 헤지펀드를 그때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거든요. 네. 중국 시장이 열리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헤지펀드를 한번 열어보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2002년에 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제 삼성증권을 그만두고 제가 국내에는 투자 자문사를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는 그 헤지펀드를 만들어서 뭐 그 한국인으로서 거의 최초로 그 외국인 투자가를 중심으로 롱숏 그 헤지펀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싱가포르였고 제가 한 3년 정도 했는데 성과는 한 평균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운영을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인조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직장 생활을 큰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메릴 린치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공동대표를 맡았다가 2008년이 되면서 또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많은 구조종이 있었는데 저는 뭐 운 좋게 2008년에 이제 싱가포르 가서 이제 리저널 역할을 맡으라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싱가포르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홍콩에서 2016년까지 있었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귀국해서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 한국에서 첫 번째 헤지펀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개념으로 만드셨던 겁니까? 아까 롱숏 펀드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저보다 뭐 조금 선배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빌황 같은 분도 저보다 뭐 한국계지만 한국인은 아니지만 먼저 한 분도 있고 다른 분도 한두 분이 있는데 이제 저는 한국 중심으로 이제 일부 아시아 주식을 했지만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공매도 쇼트를 해서 절대 수익률을 한 10% 정도 내는 걸 목표로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5에서 10% 정도 내면 상당히 우수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좀 더 리스크를 지고 좀 더 수익률이 두 자릿수를 기대하는 그런 그 헤지펀드 업계의 그 풍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리스크 리워드가 틀려서 저는 이제 한 2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운 좋게 뭐 스위스의 초대형 헤지펀드 그룹에서 시딩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 돈을 돌려주고 펀드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교수님 옛날에 우리나라에 외환위기 나고 한 1, 2년 정도 걸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는 통로가 교수님이셨던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정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관 쪽에 있는 분들도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하는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이제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또 홍콩에 계시고 그랬으니까 한국 시장이나 이런 그 한국 경제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 주식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한국의 매력도는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많이 떨어진다. 가장 큰 이유가
대형주 중에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별로 없다. 예. 그나마 이제 뭐 플랫폼 기업 같은 이제 네이버나 뭐 카카오,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초대형주로서 계속 좋은 성장을 만들고 있지만 그 외에 이제 국내가 인구 이제 절벽에 부딪히고 내수 성장이 모멘텀이 없어지면서 실제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플랫폼 기반 회사들 빼놓고는 거의 뭐 두 자리 성장을 만들어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유일하게 계속 그 선택과 집중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해서 이제 성장을 만들어내는 데가 같은 데가 이제 LG 생활건강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데가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대형주 중에서는 아시아권에서 한국이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계속하는 기업은 없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점점 더 외면하고 이제 최근에 뭐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조금씩 이제 매도하는 그런 예. 추세가 아마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어느 펀드나 코어 홀딩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 IT 하드웨어 업체 중에서 경쟁력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넘버 원이고 압도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의 우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만 들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내수주를 사고 싶어 하는데 이제 내수 중에는 성장성 있는 데가 별로 없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아무튼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은 주식을 고르는 법 이거일 것 같은데 그 좋은 주식을 고르는 법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을 이제 뭐 동학개미건 서학개미건 제가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투자에는 애국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국내건 해외건 고르면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보다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그런 회사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투자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3, 4년 전에 테슬라 모델을 집에서 사서 타고 다님으로써 이 테슬라 자동차 전기차의 이 그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의 우월성을 몸으로 직접 경험을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새로운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Y 모델이 최근에 국내에 출시됐는데 예. 이제 시승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제가 시승을 하기로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정보에 있어서 비교 우위가 있는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거기에 좋은 기업, 대표적인 기업을 장기 보유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결국은 위험 자산이어서 업사이드도 있지만 다운사이드도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게 좋은데 내가 잘하는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을 내가 투자를 하면 예. 마음도 편안하고 실수를 줄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 옛날에 유행했던 책이었던 것 같은데 전설로 떠난 월가 영웅 피터 린치 책이었던 것 피터 린치 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자기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제품, 그게 잘 나가면 그 기업을 사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교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뭐 맞습니다. 그게 가장 그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투자 습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시세를 보는 겁니다. 네네. 과거 같으면은 뭐 시세를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모두가 다 스마트폰에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시세에 그냥 빠져버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시세를 계속해서 봐야 되고 이건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 투자 습관에 대해서.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을 정보를 찾고 내가 원하는 지식을 얻는 그러한 도구로 써야지 예. 시세를 확인하는 그런 도구로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헤지펀드를 뭐 거의 한 20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운영을 할 때도 그 전날 미국에서 나스닥이 3%가 하락했다고 제가 막상 제 포트폴리오를 갖고 대응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서학개미 분들은 밤에 단말기를 계속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학개미들은 이제 근무 중에 계속 보고. 스마트폰을 본다 그러는데 업무에 가장 충실한 게 중요한 것 같고 시세를 본다고 우리가 실제 그것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있죠. 스캘퍼라고 아주 그냥 그 게이머 못지않게 손놀림이 판단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초 단위를 쪼개서 트레이딩을 하는데 우리 모든 투자가들의 0.0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 우리 이 앵커님이나 저 같은 분들 아니면 우리 시청자 같은 분들은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의 주가는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를 확인하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것처럼 펀디멘털을 체크하고 주변의 과목을 그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고객 아니면 공급하는 회사들에 관한 뉴스를 체크하고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따지면 교수님 말씀하셨던 걸로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투자는 장기 투자라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어떤 쪽이 더 좋다고 보십니까? 옛날에는 그냥 장기 투자가 답이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도 조금 약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주식시장에 입문한 분들은 예. 1년에 본인의 그 투자 성과를 갖고 이게 나의 성적표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 20년 동안 거의 없었던 그런 그 경제 아니면 시장 국면이 지난 12개월 동안 전개가 됐으니까. 근데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냐면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지난 30년, 50년, 100년 동안 공교롭게 매년 연수익률이 10%였습니다. 예. 물론 이제 배당받은 것을 그 시장이나 이제 종목에 재투자한다는 가정. 삼성전자도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들고 있었으면 배당 포함해서 연 16% 수익이 났습니다. 예.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장기 투자를 하면 그 배당을 재투자해서 그 복리의 마법을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 시세를 보면 그때 내가 팔고 그때 샀었으면 됐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좋은 기업을 골라서 적정한 가격에 사서 기다리는 게 예. 하지만 펀디멘털은 계속 체크하는 게 가장 정석이라고 보입니다. 예,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좀 기다려라. 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